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중국 역사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인물이라고 보단, 어, 그,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것도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에 조금 설명을 잘 못하는 데다가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도 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총재 부위에 대한 얘기고요. 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항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괴뢰 만주국 황제였던 부위, 일본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소련에 체포됐다고 했잖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부터. 네, V가 소련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살이가 진짜 감옥살이가 아니고요. 요즘 막 한국에서도 좀 그렇지만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자녀들 뭐 부인들 뭐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가족들이 감옥 생활을 뭐 편하게 한다. 뭐 뭐야 그러죠? 그 귀족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위가 그런 생활을 했더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옥 생활을 꽤 오래 해서 힘들었겠구나 되게 안쓰러워했거든요. 아니더구만요. 아무튼 소련이 로 체포되고 소련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데 이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중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소련에서 되게 편하게 생활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45년 8월 8일부터 소련이 일본과 전쟁 중이었어요.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아, 그때 만주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괴뢰 만주 정권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소련의 패배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월 11일 부인은 가솔과 친지들 그 일행과 같이 그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현병 군들이 그들을 비호를 해주면서 같이 간 거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드디어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인은 게레 만주 정권 황제에서 퇴위가 당하죠.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8월 19일 날, 그날, 어디에선 또 2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양일간 차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19일입니다. 자기 본처 완용, 뭐, 그리고 뭐 불필요한 노약자 같은 사람들은 버리고 자기들만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합쳐서 아마 9명 정도 돼요. 10명인가? 아무튼 동생 부걸, 그 다음에 조카 3명이 있습니다. 뭐 육점, 뭐 육당, 육암, 그리고 그의 이제 시종이다 보디가드였던
이국웅, 그 다음에 어이였던, 그러니까 의사죠. 황자정. 이렇게 구인이 그 일본인 비호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 찰나에 소논군들이 나타나죠. 그 누가 계대 정권의 황제이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본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뭐 이들은 누구요? 보면 이제 그 정체를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당시에 그 비호하던 일본 함병 대장이 누구였냐? 뭐 요시카 안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도 다 먼저 자기네 그 체포해가지고 임시로 어디 보호소에다가 가둬놔요. 그리고 그 소련에 있는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스탈린이 이제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소련으로 압송을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며칠 걸렸겠죠. 소련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들은 뭐 전범이어서 조사를 하려 한다, 뭐 처벌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내가 지금 여전히 어리럽고 위험하니, 그러니까 그때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국공내전도 있었고 뭐 여러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변이 위험하니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냥 기본적인 그냥 설명이죠. 원래 더 깊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일본에 대한,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걸 그래도 부이나 그쪽 일본 헌병 대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네가 어떻게 그 일본한테 뭐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한다든가 뭐 협박을 한다든가 해갖고 자기네 이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이유 없으면 안 데리고 가죠. 아무튼 처음으로 이들이 간 거는 소련 그 KGB 특별 감옥으로 그들을 수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해줘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부인은 여전히 불안하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예민해져 있고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했대요. 그리고 뭐 그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막 조금 안 좋은 일도 벌이고 막 그랬다고는 하는데, 근데 소련 측에서는 그런 그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당신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고자 우리들이 이렇게 당신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달래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이카 치타시 몰로콩카 30호 특별 감옥에 또 이송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부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특별 대우를 받았겠죠. 하지만 부위만큼은 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위에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4끼의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음식도 좋은데다가 그는 이제 그의 독방에서 홀로 이제 밥을 먹어요. 뭐 황제가 막 겸상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아무리 조카나 이런다고 해도, 동생이라고 해도 그냥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갖다 주는 밥상을 받아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자기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그렇게만 했대요. 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그를 그냥 그렇게 방 안에만 있게 한 거예요. 그 가끔 이렇게 나가서 산책도 시키곤 했겠죠. 하지만 그 아닌 이상은 그냥 방 안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이들이 이제 수감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그 그들의 생활비 쪼로 매월 36불을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뭐 루블이 이제 소련의 화폐 단위였는데 그 당시에 얼마의 그전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어, 담배, 뭐 사탕 등 먹을 것, 간식이죠. 간식거리나 뭐 반찬거리, 뭐 밥 이런 걸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남기지 않고 다 소모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썼는지 그걸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대요. 그것도 참 웃기죠? 무슨 특별 뭐 그건가? 그리고 부의 일행들이 이제 직접 구매하고자 이렇게 외출 같은 경우는 거의 허락을 못 하죠. 당연히 감옥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군들이 대신 이제 부탁을 받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감옥이니까 담배나 도박은 저는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놀이는 조금 즐기긴 한 것 같아요. 이 일행들은. 근데 부인은 그들과 뭐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요. 그냥 홀로 자기 방에서 아니면 가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깝깝해 하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소련 측에서 이 부의 건강을 위해 그 어이가 또 같이 있었잖아요. 황자정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소련 측에 그 있는 의사 한 명을 배정해 줍니다. 이 부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미녀였다고 합니다. 되게 이뻤대요. 와, 금발의 미녀. 아, 어떻게 생겼을지는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제 부의가 좀 그걸 되게 거북스러워 했대요. 그래서 이 자기 방에 방문한 그 미녀 의사한테 건강 체크하려고 하면, 아, 거북스럽고도 나만 불안한가? 아, 나만 불편한가? 이러면서 이제 내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해 10월 중순에 부인은 뭐 소련 내무 인민의원부 함바롭스크 변경내무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그런 데겠죠. 거기 제45 특별구치소로 또 암송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녔대.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고 한 뭐 시베리아도 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몇 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세 군데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더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지하실이 있는 2층 건물인데요. 원래는 이게 거기가 과거에 공업 학교를 사용했던 곳인데 아마 이들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그렇게 공업 학교가 아마 뭐 폐교가 됐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돼서 뭐 좀 뭐죠 이렇게 비어있던 그 공 건물을 이제 그들을 수용하게 한 것 같아요. 부의 일행이 이제 1층을 사용하고요. 그 일본 전범들, 그들을 데리고 온 일본 현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2층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은 주방과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부위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두 군데에서는 그렇게 뭐 확실한 그 내용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여기 저는 좀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오전 9시에 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토스트나 그 커피 같은 걸로 이제 가볍게 식사를 하고요. 오후 2시에인데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가볍게 아침처럼 가볍게 먹는 것 같아요. 뭐 두 잔의 차와 함께 한 그릇 탕 그리고 뭐 간단한 음식 반찬거리가 있겠죠. 그걸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가 돼서 이제 다과 차와 이제 뭐 그 과일 아니면 무슨 과자 이런 간식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과는. 그냥 밤 8시가 돼서야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거하게 아주 뭐 서양식으로 그 뭐 스테이크를 뭐 먹든지 아니면 뭐 제가 서양식 음식을 잘 몰라서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레스토랑의 그 경양식식으로 이렇게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밤 12시가 돼서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한 생활이죠. 이거는 완전, 와, 이거는 감옥 생활인데 아무리 황제였다고 해도 이렇게 대우를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철망도 없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감옥이에요? 그 말도 안 되지? 하지만 그 게레만주 정권 때는 많이 틀리죠. 철망이 없지만 꼭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 일본 측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누구죠? 부유, 뭐 본인 그 누구죠? 완용, 뭐 이런 주위 중국인들을 다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일거일투족을 다 이제 감시를 하고 그리고 뭐 못하게 하고 뭐 강제로 뭐 시키고 부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들이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일본인들한테 완전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황제이면서도 이름만 황제이고 완전히 그냥 꼭두각시 황제죠. 그러니까 부위의 일생 중에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그 뭐하고죠, 그때는 중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유도 없고. 얘기하면 계속 조금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매우 신임을 했던 이가 누구였냐? 웃긴 거는 자기가 버리고 온 처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신임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가끔 이제 연애도 막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하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연애까지 한다는 건 참, 아무튼. 그리고 이 부위가 막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전 측에서 배려를 한다고 라디오나 피아노를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원래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이가 그때부터 이제 음악도 듣고 라디오 방송도 듣고 그리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 특별 대우가 공짜는 아니죠. 다 필요해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잘 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행위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잠깐. 1946년 7월 31일 날 이제 소련에서는 이제 부위를 정식적으로 도쿄 전범 재판 증인으로 세웁니다. 아마 유엔에서 그 재판을 아마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위도 당연히 소련 측의 그 요거를 다 협조적으로 도왔을 겁니다. 안 도와줬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별대우 못 받으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그냥 송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본인도 자기를 위해서 소련 측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협조를 해준 거예요. 본인도 그거 다 아는 거죠. 이것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구나. 그걸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부이도 머리가 좋아요. 돌머리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부이 그 당시에 양복, 시클모다, 뭐 양말, 구두 같은 거 이렇게 다 소련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다 고급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련 측에서 부이한테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특별 대우도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반대가 되죠. 국민당 정권 때만 해도 부위가 이용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당에서 한 4-5번 송환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부위한다. 소련 측에서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용 가치가 아직까지는 있는 거죠. 본인들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위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송환이 되면 나는 거의 처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조카 6점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망을 보게 한 후에
본인이 방 안에서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뭐 불상에다가 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불경 외우고 그 점까지 쳤다고 해요. 뭐 그 방법을 알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명상도 하고, 뭐 별거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발각이 되면 좀 안 좋을까봐 막 마음을 조이면서 막 자기 조카 그 유감한테 망보게 하면서까지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막 본인이 스탈린한테 아주 여러 번 자기가 이 소련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그 영주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서신을 보내서. 근데 스탈린은 끝까지 강간무소식이었답니다. 함흥차사. 대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의도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곁에 있던 그 소련군들한테 자기가 값비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진주 목걸이라든지 뭐 손목시계라든지 뭐 벽시계라든지 뭐 아무튼 뭐 돈 되는 물건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많았다고 해요. 그걸 대부분 다 그들에게 그걸 뭐죠? 뇌물조로 이렇게 준 거예요. 자기 좀 잘 대우 좀 잘 해달라는 그런 거겠죠. 참 아무리 멀망한 황제라지만 이거는 좀 그래요. 체면이 완전히.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한 소련군이 그 부위가 이제 손목시계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거 보고 되게 괜찮았대요. 그래서 멋있다. 나 그거 갖고 싶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위가 이 탐내는 건 줄 알고 자기 손목시계를 급히 빼더니 줬대요. 그러면서 가지시오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줬대요. 그리고 또 어느 소련군은 부위가 무슨 조금 스카프 같은 거, 여자 스카프 비슷한 거 이렇게 걸고 있었나 봐요, 목에다가. 그랬더니 예쁘다. 우리 아내도 그거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이랬더니 부위가 당장 목걸이 또 벗어서 줬대요. 그러면서 당신 아내에게 주시오. 나 이거 여자 거니까 나는 남자니까 할 필요 없다. 아내가 좋아하겠구만 이러면서 웃으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반 이상을 소련군들한테 그렇게 주고 막 비위도 맞춰주고 막 공손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뭐 송환이 안 되겠어요? 되죠. 자, 부위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데리고 있으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외교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그걸 신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소련으로 와서 스탈린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부위 일행을 송환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조사하고 처벌을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련도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니까 그게 안 왔다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금방 그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들을 송환을 시킨 게 아니고, 한 2달인가? 잠시만요. 2달이 아니구나. 꽤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이 소련에 방문한 시기가 1949년 10월이 아니고 아마 그 후 몇 달 지나서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1950년도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가 그들의 그 일행들과 같이 송환된 시기가 1950년 7월 30일이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이었죠. 자, 옛날 과거에 1987년도였나 1988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헐리우드에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작한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거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꽤 어렸을 때 봤는데 13살 때 봤나요? 12살? 초등학교 때 봤나 그래요. 중학교 때 봤나. 아무튼 봤는데 어, 첫 장면이 그거예요. 어떤 한 열차 안에서 50대로 보이는 초췌한 남자가 허름한 양복을 입고 뭐 이거 실크 모자 쓰고 급하게 화장실로 갑니다. 혼자 가든지 누가 뒤에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그 세면제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면도칼을 꺼내갖고 두 손목에다가 그어요.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걸 물에 담그고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회상으로 되면서 그 장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한 중반 부분인가 후반 부분에 부위가 그 50대 남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에 의해 구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 시도한 걸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실제였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만 그린 내용이 아니고 원래 진짜 부위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부위가 소련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국에 송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옥 생활을 하죠. 그게 한 아마 10년 넘게 10년 조금 안 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